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금리가 가장 그 정점에 갈 때 터미널 레이시라고 그러죠. 이게 고점에 갔을 때가 결국은 주식이 가장 바닥을 찍을 시점이 될 거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데 기준금리의 고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기준금리 고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공손하게 모른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FOMC 위원들도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FOMC 위원이 되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원론적으로 그건 역시 물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발표될 CPI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기대치는 8.8인데 기대치보다도 높아요. 8.9, 9.0을 찍어요, 만약에. 그러면 와, 울트라 스텝 가능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그날 조정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기대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8.5, 8.3, 8.6을 찍었는데 8.3보다도 낮아요, 만약에. 예, 예.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와, 피크아웃을 벌써 찍고 내려왔네. 물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폭등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FOMC 위원이 돼서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서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의 흐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이것은 어쨌든 3.75 정도 되는 2023년 중반까지는 고점을 향해 올라간다. 근데 아까 우리 미준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달리 해석해 주신 게 뭐냐면 기준금리 고점 지점에는 실물 경제 충격이 정말 본격화되는 지점이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22년 말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22년 말이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느려지면 23년 초. 역시 이것도 물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물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안 잡혀요. 그럼 계속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고점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잡혀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라든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기점 시기도 23년 초까지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판단하신다면 그로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전 그게 22년 말 아닌가 생각되고 그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거고 실질적인 실물 경제 충격 그런 지표를 받아들이는 거는 23년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에 대해서 예측을 부탁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3.5, 3.8, 뭐 4%까지 올리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얼음장만 넣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까지 기준금리를 못 올리게 돼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스스로 연준위원이 돼서 우리 같이 연준위원끼리 회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굉장한 고액연봉을 받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고액연봉이라고 한 이유는 부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분들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만 볼까요? 가계부채만 볼까요? 부동산만 볼까요? 물가만 볼까요? 봐야 할 지표가 수백 가지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도 100가지고요.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도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위원으로서 판단하고 논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경제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제에서 FOMC 위원들이라면 경기보다 가계부채보다 일단 우선은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맡은 업무를 좀 분류를 해보면 가계부채는요. 물론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는 자연히 잡혀요.
금리 올라가면 가계부채 짊어지고 싶지가 않잖아요. 예. 빨리 상환해버리고 싶잖아요. 예, 예. 빚투하고 영끌했던 사람도 빚부터 갚는 게 가장 최고의 자산 관리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물론 금융정책의 역할도 있지만 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분기별 가계부채 규모가 줄었어요. 금융규제 역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 가계부채 위험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해. 경기 충격이 있을까봐 금리 인상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얘기하려면 계속 싸우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경제는 경기가 중요하냐, 가계부채가 터질 위험이 중요하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지금 미국 경제가 받아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라는 거죠. 물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다른 걸 더 보겠죠. 실업률도 안 좋아질 겁니다, 나중에. 근데 그것도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0년 팬데믹 위기 시작됐을 때 금리를 그때 빅컷으로 인하했죠. 그걸 빅컷의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 0.5%포인트씩 인하하는 거. 예. 원래는 금리 인하도 0.25%포인트씩. 그렇죠. 베이비로. 예. 금리 인상도 베이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베이비로 안 하고 베이비 스텝 룰을 어겨버리고 빅컷을 했던 얘기는 그만큼 경제 충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 빅컷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역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행보도 물가를 생각하고 물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지 가계부채 우려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준 위원이 돼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좀 테크니컬한 주제도 가볼게요. 테크니컬하게. 예. 여러분이 중앙은행이다. 사실은 가계부채는 중앙은행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의 일이 아니에요. 가계부채는. 금융위의 일이에요. 금융정책의 일이에요. DSR 규제라든가 DTI 규제라든가 이게 가계부채를 잡고자 하고 풀어주고자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한국은행도 금융정책 중요합니다.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계부채는 금융위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의를 가지만 금융위의 가계부채 담당관이 있어요. 예. 물론 협조할 일이지만 어쨌든 내 숙제가 아닌 거예요. 부동산 국토부의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우리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물가 안정이에요. 한국은행이 있는 이유는 물가 안정하라고 만든 기구예요. 물가 안정 못 시키면 한국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물가 안정을 한국은행 혼자서 만듭니까? 그건 또 아니죠. 행정부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주된 숙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한 것까지 고려해 보면 당연히 물가 안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이미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물가 파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를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물가 파이팅 차원에서 긴축 행보를 가감없이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부채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정부 부채거든요. 미국 정부가 네. 지금 부채 규모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언론에서 좋아하는 문구가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최고치, 2,000조 가계부채, 뭐 1,900조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규모의 문제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지금 판단을 해봐도 우리나라도. 예. 제가 이 얘기하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그걸 알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의 문제는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입니다. 약 5.1%에 해당하는 취약 가구가 취약 차주라고 합니다. 거의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취약 차주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 취약 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5.1%거든요. 그들이 짊어진 빚이 위험하고요. 또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빚을 상환할 수도 없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는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굉장한 문제고 개인에게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금리 인상기의 가계부채의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예. 총량이 터진다. 이 총량이 터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가계부채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그럼 전제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야 돼. 폭락해야겠죠. 예. 폭락할 때 가계부채 위기가 터져요. 근데 예. 조금씩 조정되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증감률이 주간 마이너스 0.01%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완만한 속도로 조정되는 것이지 이게 폭락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폭락의 역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었지만 폭락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폭락을 전제로 해서 가계부채 총량의 위기가 온다. 이것도 좀 너무 전제가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폭락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가 더 일반적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가계부채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그런 시그널들을 고민하시면 그때 금리 인상 안 합니다. 다시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또 노력할 겁니다. 그게 주는 경제 충격이 또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 또 정부 부채의 문제, 더군다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너무 가다해서 적자 재정이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긴축 행보를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가를 잡고 나서 그때부터는 또 완화적 통화 스탠스를 취하면서 또 그런 문제들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가장 나쁜 놈이 물가니까 걔 잡으려고 달려드는 거고 나머지 나쁜 놈들은 얘 끝판왕부터 잡고 얘네들도 잡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여러분 스스로 이제 FOMC 위원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리세션, 즉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 기업의 실적에 이제 영향이 생기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저 네. 역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20% 넘게 폭락하면서 베어마켓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빠진 건 사실 실적 때문이 아니라 멀티플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거를 거품이 꺼진 거죠. 지금부터는 사실 실적에서 이제 손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폭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빠질 건지 이게 뭐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수준까지 폭락이 가능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네. 하락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판단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22년 하반기까지는 좀 조정 국면인데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저도 삼성전자로 잠깐 비유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5만 전자 됐을 때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뭔가를 잘못했을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기대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의 틀을 그렇게 가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기대라는 것도 보면 미국이 이미 기대를 많이 조성했어요. TSMC도 압도할 것 같다. 뭐 3나노까지 얘기해요. 뭐 그런 것들이 기대도 많이 조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도 상관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전히 종목 탓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매크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10만 전자 바라볼 때의 매크로 환경은 제로금리 때였어요. 그리고 5만 전자로 향하는 지금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긴축 행보인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오늘 떨어졌으니까 담아라는 그런 컨셉보다는 시대 자체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베어마켓이라는 이 흐름은 저는 어쨌든 22년 말까지는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 받다가 이제 상방 압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일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제 금리의 고점이 6개월 아니면 3개월 후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률일 거예요. 계속 CPI 보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발표 안 되는데요. 그거 정도는 우리 관심 가지면서 그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우리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거, 정말 의견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은 하지만 반등세가 약하다. 그래서 저점은 이미 찍고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이지만 그게 굉장한 상승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테크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테크주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테크주가 변동성이 심해요. 왜냐하면 실적 기반이 아니니까. 기대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상승장, 대세 상승장일 때는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올라요. 테크주가.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빠져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미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야 돼 라고 판단할 때요. 이미 그 돈을 옮길 때 어느 주식부터 빼냐면 기대에 투자했던 것부터 뺍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덜 빠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빠져요.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할 때는 역시 테크주를 중심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물가 상승 이슈 이런 게 사라지면 또 역시 산업적인 관점에서 종목 관점에서 많이 집중하실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말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달려가는 그런 테크주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하는 것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성장주, 테크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열정적인 한국인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베어마켓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한민족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장이 올 때 테크 주식 성장주들이 많이 반등을 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테크주는 캐시우드 스타일의 성장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되는 대형 빅테크 기업을 주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나 뭐 그런 이제 실적마저 뒷받침이 계속 돼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소위 미래를 계속 보여주고 다른 기업들이 그 미래로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기업들은 더 실적과 기대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클이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 테크주에 투자하는 거 앞에 말씀하셨던 성장주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랑은 관계없이 주가가 마구 흔들리는 시대가 긴축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매크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이 힌트 주신 것처럼 CPI 매달 발표될 때 이게 과연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CPI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금리는 고점을 찍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끼는 테크주 성장주들이 조금씩 반등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냥 한 방에 요약을 잘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은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이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연평균 10% 가까운 수익률을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왔습니다. 과거 50년, 100년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9% 이상 수익률을 안겨줬거든요. 과연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향후 10년, 20년 동안 과거처럼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저버릴 수 없다. 특히 우리 생애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시대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그림 그리시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비롯한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의 가치를 누가 만들어 나갈까? 미래를 누가 그림 그려갈까? 하면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혼자서 50%를 넘잖아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지위가 크고요. 더군다나 지위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계속 미래를 달려가고 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OTA라는 자율주행차 그 솔루션, 무선 업데이트, 예. 오버디에어라는 자율주행 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기술 영역도 우리나라는 그게 규제 때문에라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규제 환경도 앞서가 있고 자율주행차를 지금 테슬라가 압도하느냐 웨이모가 압도하느냐 하면서 자율주행 주행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규제 때문에 OTA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제가 우리나라를 비판하기보다 어쨌든 이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미래 산업을 누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나 스스로 국민연금이 되어보자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역시 지금 한 800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0조 가량의 기금운용, 저 기금운용본부 다녀왔는데 전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운용하는 이 방식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미국 주식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한국 정도 주식보다. 그리고 향후 25년까지의 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채권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채권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쭉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800조를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이 포함되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역시 저는 이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누가 키워나가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다면 거기에서 이제 좀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OTA 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기업이 사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300년도 아직 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1등이 된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를. 근데 그럼요. 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겠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올려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최근에 6개월 정도 베어 마켓이 지속이 됐는데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제 2020년, 2021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이 안 좋을 때는 거시경제 여건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가가 만들어진 배경이 주식 차트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주식 차트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10만 전자가 5만 전자로 떨어진 그 배경을 주식 차트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결국 그런 배경은 거시경제에 있고 금리에 있고 물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 이 정도는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투자자라고 한다면 의견을 좀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투자 의사결정을 취한다.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마음 아리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우려면 시대를 규명하고 거슬 수 없는 흐름을 판단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걸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계속 올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미지훈 대표님의 진행 덕분에
말씀이 저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런 대담 통해서 또 공부 많이 하시고 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미존 구독자분들께서 교수님 덕분에 많이 마음도 편해지고요.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미존 채널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 점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중에 경제 상황이 또 변하고 나면 교수님의 귀한 인사이트 듣기 위해서 또 초청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뭐 22년 말쯤에 한번 또 뵈면 어떠실까? 네, 예, 의견. 예, 예. 뭐 그 전에 또 경제가 빨리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경제. 당연히요, 저는. 예, 예. 예, 라이브도 좋습니다. 예, 예. 나중에 좀 라이브 한번 할까요? 네, 네. 예. 한국 날씨 많이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우리 미준 대표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예,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예, 예. 팬입니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